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무리에서 고등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미경 선생님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랑 이런 부분들 잘 들리실까요? 혹시 제 목소리랑 이런 부분들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다가 소리 잘 들리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저희 갈무리 온라인 입시 설명회에 오늘 참석해 주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저희 환영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요. 오늘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갈무리만의 특별한 입시 자료집 이 갈 수 있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 수 있다는 갈무리를 보유하고 있는 구 혹시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 1, 2관이 있는 양천구와 3관이 있는 마포구와 그리고 4관이 있는 강서구 이 세 개 우리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 개 구의 고등학교들의 내신과 이런 대학 진로 상황까지 철저하게 분석한 그런 내용과 그리고 최근 변화된 대학의 입시까지 담고 있는 갈무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료집인데요. 자, 내용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구에 있는 학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고교 졸업생들이 어떻게 진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대학의 진학률을 학교 알림이 사이트까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정고 학교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학교의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주요 교과 내시 성적, 결과 분석까지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너무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이때부터 변화되는 대학별 전형 관련과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페이지에는 제가 집어넣지 못했는데 정말 다른 입시 자료집에서는 절대 만나볼 수 없는 각각의 대학들이 어떻게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지 이거는 정말 이 갈무리의 자료집 갈 수 있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은 저희 갈무리에 재원하는 학생들에게 배부가 될 거고요. 오늘 진행되는 입시 설명회와 함께 이 자료집의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입시에 정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집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갈무리 입시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입시 전략 전문가 신경호 원장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얼굴은 사라지고 화면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색깔은 강렬한 빨간색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잘 보시면 화면에 여기 계신 분이 있는데요. 숨겨져 있는데 이분이 바로 저예요. 또 여기도 있는데
이분도 저예요. 근데 가만 보면 여기 뭐 사진도 찍고 거의 분위기가 연예인 분위기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 실은 저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시게 되면 화면이 있잖아요. 여기. 이 화면에 대해서 자료를 찍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어떤 설명회라고 하지만은 세미나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메모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고요. 현재 저는 EBS에서 자기주도 학습 강사로 있고, 최근에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이렇게 입시 설명회도 하고 학습법에 관한 특강도 하고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간단히 했고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 체인버스라 해서 이분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성공의 비결을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해석하기 좀 나름이겠지만은 이건 어떤 정보력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정보력. 그럼 우리 오늘 만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설명의 내용들은 입시에 관한 정보겠죠. 이런 정보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유용하게 우리 아이들 대학 입시에 연결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게 우리 학년별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 동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요 두 개 색깔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두 개 학년이 좀 변화가 생겨요. 지금 현재 여기가 고3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고2, 그 다음에 여기는 고1, 그 아래가 이렇게 될 텐데 고3까지는 이를테면 자기소개서가 있었으나 그 아래 학년인 고2부터는 폐지된다든가, 그 다음에 학생부에 있어가지고 미반영하는 것이 나타난다든가 해서 요때부터 좀 요 네 개 학년이 조금 기존에 했던 입시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첫 시행이 고2이다 보니까 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차고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그 이전에 있는 선배들이 진행했던 대학 입시 학생 수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학생 수가 적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의미죠? 1등급 학생도 적게 나오고 2등급 학생도 적게 나오고 당연히 3등급 학생도 적게 나오니까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있어요. 수능 최저. 그 최저를 맞추려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등급을 맞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예전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게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입시에 이를테면 컨설팅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원래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총 7단계로 발표를 이루어집니다.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이 발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쯤에 발표되는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4월 달이 지났으니까 이게 발표된 거죠. 그럼 발표됐기 때문에 이 발표된 근거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1은 어쩌죠? 아직 고2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2가 진행되는 것을 참고할 뿐이지 확정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1 이하는. 그래서 고2가 됐을 때 4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말에 발표되는 각 대학별로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이 아주 중요한 거다. 여기에 보면 어떤 대학은 정말로 논술을 이를테면 폐지했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신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지만 현재 고2는 이미 발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요 자료를 토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학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집 자체가 요 시행 계획 있잖아요. 요게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변화된 입시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보면요.
지금 현재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이 올해가 2022니까 이때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학 입시를 2022 대학 입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라는 게 처음 실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처음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올해 이제 2023년 현재 고3도 통합 수능을 시행하겠죠. 그런 다음에 고2도 시행하겠죠. 이제 이 제도는 그대로일 텐데 이 수능이 통합형으로 바뀐 것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선택의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EBS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예요. 이러면서 영어가 간접 연계로 해가지고 체감적인 측면에서 좀 달라져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대 부분이 모집이 그전에는 PET라 해가지고서 대학교 2학년을 맞추면 약대로 편입을 해서 가는 그러한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학부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상위권이 갈 수 있는 주로 약대는 상위권이 가니까요. 이과 상위권들이 이 학생들이 그동안에는 의대, 그 다음에 뭐 치대 뭐 이렇게 그런 쪽에 생각만 하다가 약대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학생 모집 인원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입학의 어떤 문이 굉장히 상위권 입장에서 좀 넓어져 버린 거죠. 그런 변화, 이 변화에 따라서 그 아래 등급에 있던 아이들 있잖아요. 의대나 뭐 이렇게 치대나 이런 쪽에 생각도 못했던 아이들이 또 이제 약대도 노려보고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이 의대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약대로 간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있던 학생도 이를테면 변화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변화들이 전체적인 이동 그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이제 2022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럼 올해는 이제 두 번째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런 변화들에 의해서 현재 고3들은 그게 적용이 또 되겠죠. 그러면서 입시가 판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이제 2022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이제 직윤의 개념인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렇게 이름을 말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교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서울대하고 경인교대 빼고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 전형,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중에서도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 뒤에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고3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의치대, 이렇게 지방에 있는 의치대 같은 경우는 전체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럼 100명 중에서 40명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60명 모집에 서울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온다든가 인천,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주로 되겠죠. 그 학생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 60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쿼터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다면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이 현재 제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이미 이렇게 40%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추가됐을 뿐이지 현재 체감적으로 봤을 때 모집 인원이 확 그러면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권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집에 있어가지고 문이 좁아진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좁아져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1이나 고2가 갈 때는 현재 진행 상황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발생되냐면 원래 정시 모집이라는 게 이게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수능 보통 100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른 건 반영하지 않고 수능 성적만으로 간다. 이제 이게 수능 100인데요. 물론 일부에서는 수능에다가 뭐 수능은 80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있고요. 학생부가 뭐 20 이런 식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능 중심으로 간다. 그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 교과에 관한 평가를 적용을 했어요. 정시에. 그 얘기는 뭐냐면 수능 준비한다고 해서
학교 시험이라든가 학교 공부를 내팽개치고 수능에만 전념하면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신 이 부분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울대가 발표됐고, 그 다음에 고려대는 한 발 조금 늦긴 했으나 2024니까 현재 고등학교 이제 정확히 2학년부터죠. 이 학생들부터는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는 부분이 전체 도입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전형을 이와 같은 걸로 모집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도입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여기까지가 발표 이미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1은 좀 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2학년 4월 달에 봐야 될 그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2024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고2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이라 해가지고 이수 과목이 있어요. 그 이수 과목을 우리 과에 오려면 요 과목들은 이수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발표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충분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주로 3학년에서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 뭐 기하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투 과목이 있잖아요. 물리 투, 그 다음에 화학 투, 그런 투 과목들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일 텐데 그런 내신 반영을 하지 않는 대학도 수도권에서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뒤에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이 학생부 기록이나 대입 반영에 있어가지고 변화되는 부분,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 내용을 꼼꼼하게 오늘 점검을 해가는 그러한 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소리도 멈췄나요? 이거 뭐죠? 아니래요. 제가 좀 이게 채팅창을 좀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중간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잘 보실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면인데요. 이거를 이를테면 좀 소홀히 하시는 분도 생기는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현재 고1이라면 공통 과목을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주로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될 거고, 3학년 때 가면은 일반 선택을 배우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주로 진로 과목이 많이 반영이 될 거고, 자, 이런 쪽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문제를 보면, 여기서 빨간 색깔은 뭐지? 라고 하면, 빨간색 과목은 뭐지? 라고 하면, 빨간색은 사실은 빨간색이 전체적으로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뭐죠? 한국사만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만 수능 출제 과목이고 2학년 올라가니까 대거 국어하고 수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 뭐 과탐 사탐 전부 다가 출제 범위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것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 출제 과목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모든 이를테면 역량을 이때 쏟아서 이때 잘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때 가서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쌍꺼풀 수술이나 해볼까나?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수업에 결손이 생기거나 뭐 어디 심지어 감기도 걸리면 안 되는 그러한 건강관리부터 잘 해야 되는 게 고2다. 이런 쪽에 이제 핵심을 두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절대평가 과목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절대평가 과목들이 주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절대평가로 써 있잖아요. 그죠? 진로 과목은 거의 절대평가를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내신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뭐죠? 수능에 관한 얘기예요. 수능의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요 과목은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만 넘으면 모든 학생들이 동률이 되는 거야. 91점 맞으나 100점 맞으나 성적표 상으로는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1등급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다라고 하는 게 절대평가인데 그렇다 보니까 영어하고 한국사하고 얘네들 그다음에 제2 외국어는 필요한 학생만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차등 있는 어떤 과목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미술과 그 다음에 음악과 체육 이런 과목이 예체능 과목이라는데 예체능 과목은 내신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A, 아웃 B, 아웃 C, 아웃 D 이렇게 E 이렇게만 나와요. 성적 자체가. 그러니까 얘를 대학에서 반영하는 것이 적합치가 않죠. 왜? 산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생활과 교양이라는 게 있는데 생활과 교양이 뭐냐? 그러면 이 중에서 1, 2, 3 요 세 놈 있잖아요. 기가, 제2 외국어, 그 다음에 한문 얘네들은 생활이에요. 그리고 따로 교양이 있는 거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산출을 다 합니다. 9등급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내신 산출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교양이라고 하는 과목은 여기 보면 교육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보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은 그냥 패스했다라는 성적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몇 점 맞느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수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는 학생들은 이 교양 과목이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내신 산출을 하는 어떤 교과 전형으로 간다 학생이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2가 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2가 되면서 고2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들이 전부 거의 다가 수능 출제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모두 중요하다. 이제 그것이 포커스를 고2에 두고 진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이과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내신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2가 되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내신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진명 요구가 있잖아요. 이게 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뭐 학교 알림이 가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좋은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4라는 말이 국어라는 과목이 4 이 말은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건데 2학년 틱 올라가니까 보세요. 2학년 틱 올라가니까 이과생들은 이 중에서 세 과목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문과 학생들은 이 네 개 중에서 세 과목 선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택 3. 그런데 한 과목당 이를테면 단위가 3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단위가 3. 그 다음에 생명과학 3, 화학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합이 9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단위가 9인 거야. 과학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수학은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과학 비중이 2배나 더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교육과정을 미리 보게 되면 이게 고등학교 틱 올라갔더니 지금 현재 고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고2에 올라가면 과학을 한꺼번에 세 과목씩이나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미리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하겠군. 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3 때 배우는 것이 상당 부분 어떤 비중이 되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주로 이과생들이죠. 이과생들은 과학을 배우게 되면 과학 2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기하라는 것이 2학년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 3학년 배우는 학교도 있고 그런 진로 과목들이 이제 포진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공부를 1학년 때, 2학년 때 좀 소홀히 하고 대기만성형이야 우리 아이는. 그래서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내신을 뒤집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고3 때 배우는 부분의 과목들이 상당 부분 진로 과목이 포진되면 진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산출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A, B, C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80점이 넘으면 또 A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이 A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이 여기에 포진이 좀 많이 돼 있다라고 하면 동률일 과목이 많다라는 거야. 내신 산출에. 그러니까 내신을 이를테면 역전, 뒤집어 보겠다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으니 1, 2학년 때 내신 산출이 중요한 부분이 1, 2학년 때 주로 돼 있으니 1, 2학년 때 열심히 좀 하는 게 좋겠다.
고3 때 내신 이렇게 잘 받아서 대기만성형, 역전, 그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물론 문과 학생들은 진로 과목이 많지 않긴 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3학년에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환경이 있긴 해요. 근데 이과 학생들은 훨씬 문과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과정을 좀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보세요. 현재 우리 이과라고 할게요. 이과로 갈 거야. 우리 아이는 이과로 갈 거야. 그러면 과학을 이수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를 보면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에서 총 합치면 사회 과목이라고 해봤자 한국사는 제외니까 얘는 제외입니다. 이 사회가 합쳐봤자 8밖에 안 돼요. 근데 10을 돼야지 졸업이 돼요. 이게 졸업 이수 필수 이수 학점입니다. 단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2학년 가거나 고3 가거나 이 중에서 사회 과목을 한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셨죠? 그러면 문과 학생 입장에서 보면 둘이 합치면 1학년 때 이 두 과목을 다 배우거든요. 대부분이 이 두 과목을 배우는데 합치면 10이야. 그럼 됐지 않느냐? 근데 여긴 또 12야. 그냥 또 2가 부족해. 그러니까 문과 학생도 어쩔 수 없이 1학년 때 배우는 걸로는 다 통과가 안 되고 2학년, 3학년에서 과학 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지 12를 채울 수 있어요. 그게 졸업 이수 학점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서울대의 교과 이수 기준하고 같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요 색깔을 보게 되면 여기는 과학을 많으니까 이과 학생이라 그러면 과학은 충분히 4과목을 다 이상 하겠죠. 그죠? 그런데 사회 과목을 보니까 2과목은 해야 된다. 이 말이 방금 얘기한 졸업 이수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이 3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실험이 하나가 있고 통합과학이 있으니까 한 과목은 어떻게 해요? 2학년, 3학년 중에 올라가서 또 하나는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수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이수 과목이라 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공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지구과학 2라고 하는 이 과목을 이수하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좀, 학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서울대가 예고하지 않아도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들도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어떤 과목을 이를테면 선택해야 되지? 고1 같은 경우 특히 이 과목 선택,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때 올라가서 또 선택하는 과목이 있겠죠? 그런 선택의 과목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대학 진학률을 좀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오늘 오신 부모님들이 양천구, 강서구, 그 다음에 마포구, 그리고 영등포구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무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포진되어 있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최근 데이터겠죠. 왜? 올해 대학 들어간 학생들을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먼저 보는 법은 뭐냐면 전문대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전문대 비율이 양정고나 한가람, 강서 우리가 진명부터 여기 학교들이 목동권 학교들이잖아요. 그 학교들에 비해서 목동에서 조금 외곽으로 간 학교들하고 비교해 보면 적죠.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전문대를 가기는 싫다. 4년제 정도는 가줘야지 라는 생각이 강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버금가는 게 숙문고하고 이대부고 같은 경우도 같은 레벨급이다. 뭐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요 초록 색깔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데이터상으로는 키타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재수한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야? 양정고는 재수 비율이 52.3%야. 작년에. 한가람도 마카마카야. 오호,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 50%에 가깝게 재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지? 대학 진학률이 엉망진창이네? 그런 뜻이 아니고
대학 진학률로 보면 엉망진창인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낮으냐? 그런데 요 데이터는 강남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도권 이하나 이를테면 조금 후진 대학을 갈 바에야 1년 더 하겠다. 그렇게 재수 비율이 높아진 것은 목표가 높은 지역이다. 그냥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요 정도 대학은 가라. 그런 것에 양이 안 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데이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전문대 비율이 여고 같은 경우는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주로 뭘 많이 가죠? 이렇게 여학교 같은 경우가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간호학과라든가 그 다음에 유아교육학과 이런 과들은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들이 주로 전문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를 가긴 하는데 거기도 내신이 낮아서는 갈 수 없는 과들이에요. 그래서 취업이나 진로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여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남학생 학교에 비해서 전문대 비율이 높은 것은 맞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분위기 정도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정시, 이제 대학 입시는 어떻게 치러지는가?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일 수 있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좀 부모님도 아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먼저 이렇게 됩니다. 고3이 됐다고 쳐요. 다시요. 넌 몇 학년이니? 고3인데요. 그런 거야. 지금 고3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고3이 딱 되자마자 먼저 보세요. 특목대라는 게 있는데 경찰대, 사관학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원서를 쓰면 경찰대가 먼저 5월달, 그 다음에 사관학교는 6월달에서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원서 한 번을 써서 나는 여기를 가고 싶어. 그런 아이들 있겠죠. 예전에는 여기가 아주 인기가 좋을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거의 연고대 가까이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권에서의 한 10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건국대 정도? 그 정도에서 이를테면 합격권이 형성되고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건국대 이상 갈 아이라 그러면 이때 원서 하나를 썼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는 수시 원서를 썼어. 근데 수시는 원서를 6개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정시는 또 가군, 나군, 다군에서 3개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4년제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총 10개의 원서를 써보고 이 중에서 하나를 합격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할 수는 있겠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시 그랬더니 수시에 학생부 교과로 뽑기도 하고 종합으로 뽑기도 하고 논술로 뽑기도 하고 실기가 있긴 한데 실기라는 건 뭘까라고 하면 이 속에는 뭐 국민대라든가 이런 대학 보면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그런 것도 있고 뭐 숭실대 같은 경우도 있었으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게 이를테면 특기자 전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도 4개, 5개 정도 학교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그러면 현재 고1 학생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이게 또 변화가 올 수도 있겠고 실제 여기서 모집하는 인원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실기 전형은 예체능 학생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체능이 아니라고 하면 너 꺼져. 그럼 요 3개 중에서 우리가 간다고 좁혀볼게요. 그러면 이 3개 전형 중에서 논술만 6개 쓰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전설의 6논술 그렇습니다. 뭐냐면 논술은 심지어 뭐 100대 1 정도 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세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뭐 7대 1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뭐 한 9대 1 정도 이런 식으로 10대 1이 좀 평균적으로 이 경쟁률이 10대 1이 넘지 않는 전형이 있는가 하면 논술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에 비해서 경쟁률이 세다는 건 합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서 6개까지 쓸 수 있는데 그 6개를 모두 다 논술에 쓰면은 소위 말해서 쟤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런 표현을 전설의 6논술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는 너무 이를테면 여기에 올인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학생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3개를 쓰고 교과에 뭐 한 3개를 쓴다든가 이런 변화, 그게 이제 합쳐서 어쨌든 6개를 쓴다라는 거예요. 수시에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영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서를 어디에 많이 쓸 거냐가 정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원서 접수가 9월 달쯤에 원서를 쓰게 되니까 학기가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해서 총 5학기만 합니다. 왜? 9월 달에 원서를 쓰니까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이 학기가 5학기제로 이를테면 내신 산출이나 이런 것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팁 보니까 수능 시험이 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정시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 중간중간 뭐가 있냐면 전문대 1차, 전문대 2차, 전문대 정시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 갈무리 학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이 상위권들이 또 많고 하니까 전문대는 생략을 할게요. 너 잠시 꺼져봐. 전문대 꺼졌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원서 하나, 여기는 6개, 여기는 3개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수시 원서를 6개를 썼는데 놀랍게도 6개 중에서 5개를 합격한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5개를 합격했으니까 4개는 버리고 하나만 택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4개를 버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복잡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현재 올해 고3입니다. 올해 고3들이 2023이니까 2022년도 12월 16일 날 그동안에 수시 접수를 하고 논술도 보고 면접도 보고 뭐 해서 수시 원서를 써가지고 전부 치렀어요. 대학별 고사라는 걸 다 치렀어. 어쨌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표해 주는 게 수시에서 12월 16일 날 발표를 합니다. 최종 발표가. 근데 그 이전에 발표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어쨌든 최종 점검은 이때인데 이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 그동안에 합격한 애들도 가만히 놀고 있어요.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놀고 있어. 그럼 어쩌라고요? 이때부터 최종적으로 뭘 하냐면 접수를 받습니다. 진짜 너 합격은 발표를 해줬으나 원서 접수를 해서 이를테면 우리 대학 올 거니? 라고 하는 것이 접수가 아니라 등록이죠. 등록. 그게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입력을 합니다. 약 40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데 그런 예치금을 입금을 시킴과 동시에 저는 5개 중에서 여기 학교를 선택했어요 라는 결정을 그걸로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 19일 지난 다음 날 20일부터 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되겠죠. 합격자 발표를 했을 때 당신은 합격입니다. 40명 모집하는데 당신은 요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합격입니다. 발표해줘요. 그런데 총 이를테면 200명 모집을 하는데 나머지 학생들 160명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뭘 해주냐면 예비. 어떤 학교는 여기서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어떤 학교는 전체, 그래서 예비 합격 번호를 줍니다. 예비 번호를 준단 말이에요. 예비 번호를 줘요. 근데 이 예비 번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40명 모집 정원인데 예비 번호가 막 한 200번이야. 그러면 아이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 예비 번호라고 한다. 지구를 2바퀴 돌았다. 막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너무 말을 좀 빨리 했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분량이 있는데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열나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니래요. 괜찮대요. 감사합니다. 리액션 아주 좋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할까요? 리액션을 제일 빨리 하시는 분한테 그거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날리는 거 그딴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 해요.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이해가 되셨나요? 딱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날려주시면 1등 하시는 분한테 좋아요. 좋습니다. 심심하니까 중간에 그런 거 하나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자,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요 별표 친 걸 했어요. 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예비 번호 준 것까지 했죠? 자, 그러면
짠! 고려대 같은 경우 올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원서 40명을 합격을 했는데 그 애들이 아까 등록하는 16일부터 등록을 하라는데 등록한 거 보니까 20명밖에 등록을 안 했어요. 이게 뭐죠? 원서를 6개 썼는데 고려대도 썼고 서울대도 썼고 연대도 썼고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지가 좀 더 원하는 대학이 다른 데도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원서 접수를 예를 들면 예치금을 접수 안 한 거야. 그런 애들이 20명이나 되면 뭐죠? 그러면 20명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합격 통보를 이 학생들한테 합니다. 충원 합격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해서 충원 합격 20이 됐으면 예비번호 20번까지가 합격이 된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날 가니까 뭐야? 요 20명에서도 또 5명이 또 빠졌네? 얘네들이 어디 예비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비번호가 된 거야. 그래서 5명이 빠졌고 여기에서도 또 예비번호 가진 애들이 또 이 중에서도 10명이 또 빠진 거야. 그러면 또 15명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15 추가하면은 예비번호 35번까지가 합격이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이게 4차까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3차에서 끝나. 연대 같은 경우는 주로 3차에서 끝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은 5차까지 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기재된 연락처로 최대 3회 통과 시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연락되지 않으면, 등록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해서 제외시킨다. 불합격시킨다 이거야.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하고 애가 찜질방을 간 거야. 근데 그날 전화를 해줬는데 전화를 못 받은 거야. 망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에는 이 수험생이 있는 그 학생이다 그러면 그 집안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아주 그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긴장해가지고 예비번호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띠고 왔어. 뭐야? 아유, 합격 통보인 줄 알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김새는 전화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시기에는 그 전화도 좀 자제하라.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이제 대학,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여기까지 하셨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정시에도 이와 같은 것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왜? 원서를 3개를 쓰니까 3개를 다 합격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개가 날라갈 거야. 그지? 그러면 하나만 취득하면 빈자리가 또 생겨. 이제 이딴 것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대학 입시는 치러지는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시에 원서를 6개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요. 일반 대학하고 4년제 대학인 교대 같은 경우 포함해서 원서를 6개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전문대는 135개 대학이나 있는데 어쩌라고요? 전문대는 수시든 정시든 원서를 100개를 쓸 수 있습니다. 100개 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제한이 없다는 거야. 근데 원서 가격이 있는 건 아시죠? 심심해서 이렇게 원서를 다 써보는 건 아닌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자 문제가 생겼어요. 수시에서 전문대에 원서를 썼어. 100개를 안 쓰고 한 10개 정도 썼다고 할까요? 자 10개 쓰고 수시에 6개 썼어.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는 합격하겠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대까지 썼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성적이 중하위권 정도 된다고 보겠죠. 그죠? 그 학생이 원서를 이렇게 썼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년제 대학은 떨어지는 건 뭐 그럴 수도 하고 전문대 중에서 혹시나 해서 여기도 하나 썼는데 요거는 별로 마음이 없긴 했으나 그래도 하나 썼어. 혹시 몰라서. 근데 턱하니 여기 합격했네? 그리고 나서 수능을 봤더니 또 수능을 잘 봐버렸네? 그럼 뭐죠? 수시는 전문대든 4년제든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정시를 지원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원서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시 원서를 4년제 원서를 6개를 썼어. 그런데 얘가 수준이 건국대 정도 수준 아이야. 그러면 그 건국대보다 좀 낮은 대학을 썼어요. 낮은 대학을 호명하기는 뭐하니까 뭐 A란 대학을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 무슨 소리죠? A도 쓰고 건국대도 쓰고 그보다 높은 대학도 쓰고 6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낮은 대학을 합격을 했어. 여긴 다 떨어지고. 근데 이 학생이 수능을 됐다 잘 본 거야. 그럼 이거 물릴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혹시나 수능을 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나의 수준보다 낮은 대학을 원서를 안 써요. 전부 다 뭐냐면 수능을 잘 볼 수도 있지 않니? 그래서 수능을 잘 봐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지 않니? 그래서 항상 수시를 보게 되면 자기 수준 내지는 자기 수준 이상의 대학을 선택해서 원서를 써요.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야. 자기보다 약간 낮은 거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안 써. 혹시나 수능을 잘 볼까 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컨설팅이 필요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 있었습니다. 연세대에 수시에 원서를 썼어요. 근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맞았네. 수능 만점을. 그러면 연세대 물르고 서울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새로운 뭐 신종 언어 같은 용어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수시 납치라는 거야. 납치된 거야, 얘가. 그런 일도 벌어졌기 때문에 수시 원서 쓸 때는 정시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진짜 정시 가서 수능을 잘 볼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 이거를 쳐보면 얘가 내신보다도 모의고사 등급이 더 잘 나오는지 그걸 체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학년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많지는 않은데요. 왜? 범위가 좀 짧다 보니까 고2부터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2에 우리 아이가 특히 상위권이라 그러면 모의고사를 제대로 봐보고 나의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참고하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 뭐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은 뭐냐면 카이스트, 유니스트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대학들은 수시 6개 원서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은 어떤 대학은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과 특성화 대학 해가지고 이과 학생들이 주로 가니까 과학고나 영재고 애들이 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과학고, 영재고 애들이 서울대를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빈자리들도 많고 해서 어떤 아이들이 일반고 아이들도 이 특성화 대학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놀랍게도 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는 유니스트 원서를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얘가 1점대 후반이긴 했는데 이를테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유니스트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듣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주로 뭐죠? 길게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여기는 6개에 있는 이 특별법에 설치된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부 다 국립대학이죠. 100% 국립대학이고 우리가 이과 특성화대학에 포항공대가 있는데 거기는 사립이잖아요. 그죠? 그거 빼고 이 6개는 주로 이제 등록금도 이를테면 거의 지원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혜택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깊게 공부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는 학생들이 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여기는 원서 관계없습니다. 6개 원서 관계없이 몇 개 더 쓸 수가 있다. 그런 거 좀 참고로 하시고 상위권이라면 자 예를 들어서 수시 원서가 있겠죠. 건국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국대 너 어디 갈래? 저 이과니까요. 컴퓨터공학과를 갈 거예요. 컴공을 갈 거야. 컴공. 그래요? 컴공이야. 근데 수시로 가게 되니까 수시로 갈 수 있는 건 뭐죠? 교과로 가요. 그 교과가 학교장 추천전형인 지역균형 선발로만 뽑네요. 거기에 교과로 뽑는데 그 교과가 21명을 뽑는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초생활 그 다음에 농어촌 우리 이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 이딴 거 아니니까 여기에서 요게 해당돼요. 그러니까는 학종은 37명을 모집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학종이 37명이야. 그 다음에 논술 논술로 24명을 모집하는구나. 논술로 24명을 모집하는구나. 그 다음에 너는 뭐니? 저는 수능이에요. 그러면 정시구나 너는. 자, 수능으로 몇 명 뽑니? 60명 뽑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잖아요. 학부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뽑는 거고 학과로 뽑는 인원수가 좀 적겠죠. 어쨌든 이게 컴퓨터공학부로 뽑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이를테면 수학은 됐다 잘해. 그런데 영어는 꽝이야.
호호.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국어도 조금 부족해. 뭐 세모 정도? 하지만 얘는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모의고사 보면 막 1등급 막 그딴 거야, 얘가. 학교 시험도 1등급이고. 그런 학생이다 그러면 수학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논술이에요. 이과 논술은 수리 논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부 대학은 과학까지 포함하는 학교도 있긴 해요. 근데 수학이 대다수 중심이고 과학을 포함하는 학교까지 이렇게 하면 어쨌든 폭이 좀 넓어지겠죠? 좋습니다. 그냥 이 두 과목을 잘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학생은 논술로 줄을 쓰면 저 앞에 합격권에 가까운 줄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다른 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 수능 시험으로 간다. 논술로 간다가 아니 이 정시 수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모든 걸 합산이야. 전부 더 해야 돼. 하나라도 약한 과목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합산해서 가는 전형이니까. 그러니까 수능으로 줄 서면 한 조금 밑에쯤 서겠죠. 그런데 학교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수학, 과학만 빼고 나머지는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교과로는 또 줄이 저 밑에 줄이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내가 가려는 과하고 중점되는 영역을 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은 조금 이점이 있으니까 중간쯤? 그러면 이 학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얘가 제일 유망한 것은 논술 쪽에 줄 서는 게 낫겠죠.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이게 산의 정상이라고 해서 등산 코스가 4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느 줄에 서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것은 우리 아이의 강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줄 서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4가지 영역에 우리 아이는 어느 쪽에 줄 서는 게 맞는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 전형이다. 전형. 대학 입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 정원도 이게 달라요. 보세요. 전국에 10개 교육대회가 있어요. 교대. 그러면 교대 같은 경우 보니까 너 빨갱이는 뭐니? 빨갱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너 파랭이는 뭐니? 파랭이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교대를 가려면 학생부 종합 아니면 수능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 나머지는 모집 인원이 되게 조금 모집하니까 힘들어. 그죠? 자, 드디어 준비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 주무시나 보네. 지우짱, 은우짱 어머님이 1등 하셨습니다. 우리 지우짱, 은우짱 어머님께는 스타벅스 커피 그딴 거 하나 날라갈 거예요. 나중에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졸고 계신 건 아니죠? 이 컴퓨터가 이를테면 아니 뭐 이렇게 휴대폰이 속도가 느려가지고 빨리 했으나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좋습니다. 교대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약간 중위권이야. 그러니까 수도권 가기는 조금 애매해. 그러면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고 하지만은 강원대라든가 충북대, 충남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있잖아요. 부산대라든가 경북대. 되게 유망하죠. 학교들도 좋은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학은 뭐로 많이 뽑니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거의 50% 가깝게 노란 색깔이야. 노란 색깔이 교과야. 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최저가 붙어 있어요. 다행히 최저가 있기 때문에 지방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약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걸러낼 수가 있어서 한 번쯤은 최저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국립대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오호,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우리가 알만한 서울에서 줄을 쭉 세우면 23개 대학까지 센 대학들이 있겠죠.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 뽑니? 라고 했더니 논술도 있고 다 있지만은 주로 학생부 종합하고 이 수능으로 주로 많이 뽑네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중위권은 교과도 많이 뽑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참 떠들었더니 목이 좀 잠겨서 물 한 잔 했습니다. 안 보이시죠? 뭐 하는지. 그렇군요.
괜히 얘기했네. 자, 또 진행하면 우리 아이가 이과야. 그러면 가장 우수한 아이들은 의치 약한 수 이렇게 해서 의치대 쪽을 가겠죠. 그 다음에 그 수준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아주 상위권이야. 그러면 이공계 특성화대학교라고 하는 아까 6개 대학. 이 중에서 뭐 켄텍이라는 게 하나 붙었는데 이건 에너지 공대라 해서 올해부터 모집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6개가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5개는 국립대학이고 포스텍은 포항공대잖아요. 이거는 사립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이거예요.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지? 그럼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계약학과를 합격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는 삼성과 연관시켜가지고 졸업하면 얘가 특별히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삼성의 취업이 보장된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계약이야. 그런데 그럼 여기 과를 가려면 굉장히 이를테면 경쟁률도 높지만은 이를테면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성균관대 반도체 계약학과 하고 이를테면 그보다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카이 그러니까 고대가 약간 급이 높다고는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에 따라서 그러면 고대에 이를테면 뭐 비슷한 과가 있다 하더라도 성균관대가 이를테면 수준 높은 애들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쪽으로 이를테면 유망한 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강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성균관대, 연세대 이런 대학들 들어가시면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가 나오고 여기는 거의 다 이를테면 장학 혜택을 받아서 다니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이를테면 진로도 이를테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전망이 높은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는 군 관련된 계약학과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같은 계약학과인데 우리가 고려대 사이버 국방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여기도 일종의 거기에 해당되고 뭐 국방 관련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요즘에 이쪽에도 많이 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세종대 여기 국방 시스템이라든가 항공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기에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거기 가면 홈페이지에 막 써져 있어요. 뭐냐면 이를테면 얘가 여기에 오면 아주 앞으로 인생 거의 끝난 거야. 뭐니까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막 그런 식의 가까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확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 대학만 오면 인생 아주 펴집니다. 뭐 그런 표현이 써져 있어. 그럴 정도로 이를테면 안정적이면서 페이도 강하고 그런 쪽인데 아이의 적성이 맞다 그러면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보력에 관한 거라면 한번 참고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AI 뭐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은 컴공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면 전국에 41개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것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되게 많아요. 왜? 나라에서 필요한 인재를 좀 양성해 주세요. 그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학들 가게 되면 컴퓨터 시설부터 그냥 아주 빵빵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4차 산업 첨단학과라 해서 인공지능, AI, 반도체, 바이오메디컬,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쪽에 관련된 과들이 최근 들어서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신설되는 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위권 대학도 많습니다. 왜냐면 학생 모집에 유리하니까. 하지만 이런 과들은 지금 인재가 많이 부족한 그런 과들이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이를테면 중위권 이하다. 그러면 보건계열 이런 쪽도 이제 취업이 잘 되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리치료학과를 이제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보내볼까나 했더니 놀랍게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물리치료학과는 3,6대 뿐이에요. 그럴 정도로 보건 관련 과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권만 가도 이를테면 가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을지대 그런 정도 그런 대부분은 전문대 좀 많습니다. 이런 과들이. 근데 이런 과들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뭘 해야 되죠? 이런 과를 나오게 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뭐냐면 면허 취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걸 봐서 자격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생기는데 뭐 이를테면 요즘에 이쪽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취업도 잘 되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라는 거죠.
15대 4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침에 후다닥 나가시면서 아이 이름이 개똥이라고 할게요. 개똥아, 엄마가 세탁기 돌려놨다. 그거 나중에 그것 좀 하나하나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너 방 청소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 정리 좀 해주면 고맙겠네. 그리고 한마디 하고 나갔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야.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24시간인데 잠자는 거 몇 시간, 잠자는 거 몇 시간. 그 다음에 뭐 식사하고 이런 거 뭐 식사 시간 몇 시간. 그 다음에 TV 보는 시간 몇 시간. 그 다음에 뭐 책 읽는 시간 몇 시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다 합쳐봤자 40시간이 안 되고 끼케야 20시간 정도 된대요. 그러면 밥 먹은 것도 아니고 잠잔 것도 아니고 논 것도 아닌 4시간이 어디 갔지? 그게 날아간대요. 대부분은 이게 날아가는 시간인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뭐냐면 오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오전에 누구 엄마 만날 건데 거기에 만나서 요거 꼭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이를테면 뭘 할 거고 그 다음에 점심은 어디 가서 누구랑 뭐 먹을 거고 그런 것을 조목조목 한 15분 정도 메모를 해보라는 거야. 오늘 일과에 대한 거를. 그러면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4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아주 알차게 하루를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누구 만나가지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떠들다 보니까 이거 물어본다고 까먹었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잘 메모 한번 간단하게 15분 정도 하게 되면 4시간 정도가 유익한 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15대 4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방학을 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거야. 뭐냐면 아침 하루에 그날 학원 가는 날도 있을 텐데 어쩜 포함해서 오늘 필 받았으니까 수학만 드렸다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하듯이 포스트잇이나 그런 데다가 뭐 15분이 안 걸려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메모하고 하루 일과를 치르는 거 하고 그냥 막 시작하는 거하고는 결과도 틀리고 과정도 틀리게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위야 비불능냐 하지 않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기만 하면 되는데 맘만 먹기만 하면 될 텐데 그걸 언제 맘 먹으려나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 모든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고삐 끌듯이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목표도 정해보고 그런 설계를 함과 동시에 그럼 나 공부 좀 해야겠는데 이런 게 동기부여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 마음 먹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파트별로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기록에 관한 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폐지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에 있는 기록이에요. 이게 이제 서류라고 하는 거야. 서류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요 두 개가 서류였는데 이제 이게 꺼져. 그랬으니까 유일한 서류가 학생부고 이걸 통해서 면접을 보는 식인데, 그죠? 물론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재시문 면접해서 이 학생부하고 관계되지 않은 걸 면접할 수도 있지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그냥 대다수는 이런 서류 면접을 진행한다고 봤을 때 학생부에 기록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그동안에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자기소개서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류는 학생부 기록뿐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좋습니다. 학생부는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습니다. 그 1번부터 8번 중에서 요 4가지 기록이 바뀌었어요. 현재 고3하고 현재 고2부터 바뀌는 것이 4가지야. 수상경력 바뀌었어요. 미반영으로. 독서활동 미반영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 기록하는 이 실적 기록도 방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중에서
우리가 자율활동이지,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요 네 군데가 바뀌었다는 사실인데, 먼저 정리를 하면 학생부에서 특히 봉사활동은 요즘에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 교대를 가거나 보건계열, 의과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봉사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의대 가거나 간호학과 갈 학생들은 최소한 15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쪽에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많이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봉사활동 시간을 홈페이지, 나이스란 사이트를 통해서 각 대학에서 끌어가겠죠. 학생부를 끌어가서 읽어볼 텐데, 거기에 뭐가 보여지냐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죠? 이게 보면 헌혈은 4시간 주니까 다 포함해서 87시간을 한 거야, 1학년 때. 그거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정을 해요. 87시간 했군. 그런데 우리 고2 학생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개인이 한 게 있고 학교가 한 게 있잖아요. 그죠? 개인이 한 건 다 포함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한 것만 포함이 되니까 다 합치니까 몇이죠? 다 합치니까 17시간 한 걸로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비교과 중에서 자동봉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방금 들어보셨어요? 이 자동봉진이라는 것 중에서 바뀐 게 있는데, 봉사활동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 너 잠시 꺼져봐. X로 하기엔 좀 그렇고 좀 꺼져봐.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아리 활동 중에서 자율활동이 그동안에는 30자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체, 동아리, 정규 동아리, 상설 동아리 같은 말인데, 이게 470자를 써서 합쳐서 500자까지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현재 고1, 2는 어쩌라고요? 이 자율동아리 부분에 대한 거를 미반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율동아리 열심히 해봤자 이를테면 이거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규 동아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규 동아리. 내가 가려는 과하고 관련된 그 동아리를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 기록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은 뭐고 진로활동은 뭐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입시가 바뀌면서 한 번도 이쪽은 건드리질 않았어요. 물론 진로활동에서 너 어디 가고 싶니? 그랬을 때 뭐 되고 싶니? 저 의사 되려고 그런 거 쓰는 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반영하는 게 되긴 했으나, 이 기록하는 거, 서술식으로 기록하는 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주로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뭐 탐구 대회라든 그런 여러 가지 대회 같은 곳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체육대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축제를 했는데 축제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는 곳이에요. 담임선생님이 주로 써주겠죠?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진로활동 담당 선생님이 쓰기도 하고 담임도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진로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게 되고, 그게 이를테면 진로 관련된 검사를 하겠죠. 적성검사 같은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기록되는 난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동봉진에서 자 그대로, 진 그대로, 동아리는 창체 그대로. 그러니까 봉사활동만 약간 약화됐을 뿐이지 크게 변화가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내용들인데, 아까 수상경력, 학교에서 상 받은 것은 미반영이에요. 현재 고3을 마지막으로 해서 미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거기에 무슨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자는 누구예요? 이건 기록이 됩니다.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반영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네? 아, 그건 아니에요. 요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독서활동은.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폐지됐다. 뭐 간단해요. 꺼져. 이러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세특사항이야. 세특사항이 예전에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써주고 공부 못하는 애는 안 써줘도 됐어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써줬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 써줬어요. 왜요? 그거 써줘봤자 이 학생부를 제출할 데가 없거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 이제는 한 글자라도 써줘라.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써줘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모든 전 과목에 걸쳐서 이제 뭐냐면 학생부를 이렇게 세특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숙제가 남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여기 10개 중에서 요 빨간 색깔 세 군데가 중요한데 요 세 군데가 서술이라는 거야. 뭐냐면 다른 데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출결사항 그러면 결석 몇 번 입력으로 간단하게 입력하는 거야. 간단한 입력들인데 전부 다. 근데 여기는 서술식으로 쓰는 거야. 뭐 500자를 쓴다든가 700자를 쓴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글 쓰게 돼. 그럼 마지막 행특이라고 하는 것인데 행동특성 종합의견 이건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 두 선생님밖에 안 써 있어요. 왜요? 3학년 안 써 있겠죠. 왜? 9월달에 원서를 쓰는데 2학기 것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져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1, 2학년 것만 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학생부 제출할 때.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정된 어떤 칸이 있잖아요. 그죠? 500자 이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학생부 성적이 페이지를 보니까 12페이지야. 어떤 학생들은 막 20페이지야. 요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바로 세특에서 기록되는 겁니다. 왜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가 있으면 한 학기당 선생님을 몇 분 정도 만나냐면 8분 정도 만나요. 은미체 빼고 대략적으로 한문기가 있던 것까지 다 합쳐서 8분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학기가 5개 학기니까 5, 8, 40이잖아요. 그죠? 계산이 빨리 안 됐어요. 5개 학기고 8분씩 만난다 그러면 5, 8, 40이 돼요. 그러니까 40명의 선생님들이 학생부의 세특이라는 기록을 사게 될 텐데 문제는 한 선생님당 최대 500자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부가 쭉 페이지가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은 세특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세특이 됐다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세특은 주로 누가 씁니까? 이거는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특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의무사항으로 다 써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쓰긴 써야 되는데 고민거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은 학생들로부터 작성한 자료를 받으세요. 받아서 이것을 기재에 활용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셀프 학생부 해가지고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네가 써와. 그대로 그냥 이걸 입력해 줬어요. 그러면 이건 불법인 거예요. 그거랑 다릅니다. 양식집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평가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5개를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학교 중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하고 어떤 선생님은 하지 않고 이게 선택입니다. 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로 뭘 하냐면 자기평가서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다 하니까 소감문이나 독후감 이걸 주로 하는데 자기평가서는 이런 거예요. 학생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데 너 예를 들어서 물리 선생님이야. 물리 선생님이 써주려고 했는데 얘가 수업하는 거 말고는 별로 아는 게 없어.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너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너는 네가 공부 관련된 거 한 것을 활동한 걸 모두 기록해서 제출해. 그랬더니 얘가 뭐야? 저는요. 드론 강연도 가서 들어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얘가 학교에 공부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한 게 막 쓰여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그것을 참고해서 학생부에 기록해 주는 거죠. 왜? 드론 관련된 것도 물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한 것들이 내가 선생님, 담당 선생님 입장에서 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누락시킬 수도 있었는데 너가 이런 것을 활동한 것을 써오면 그걸 확인만 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학생부에 써줄게 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제출을 하셔야 돼.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서 나는 어떤 진로에 도움이 되는 걸 얻었어요. 나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왔어요. 이런 것까지 다 연동시켜서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혼자 하기 힘드시면 학원의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을 좀 받으세요. 학원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감문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탐구보고서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탐구보고서라는 건 정식 용어가 없습니다. 없고
정식은 소감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만 간단히 써서 저는 이런 것을 강연을 들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출하는 거고요. 중요한 게 독후감이에요. 독후감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무슨 김동리의 무슨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과 가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김동리의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또 읽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국어 선생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요런 책을 읽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독후감을 이렇게 기록한 게 있는데 요것을 선생님한테 제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출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보니까 뭐냐면 이 학생은 교과서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좀 더 깊게 공부하려고 하는 지적 호기심이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것으로 학생부에 기록해 준다면 완전 띵화가 되겠죠. 그렇게 독후감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이것을 어디에 학생부에 기록된 것에 대한 거는 미반영하지만 그거를 세특이라든가 아니면 이 진로에 관계한 걸 썼다 그러면 그거를 동아리 담당한 선생님한테도 제출할 수 있고 진로 담당 선생님한테도 제출할 수 있어요. 관련된 내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면 그래서 이것들이 독후감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이를테면 독서는 미반영이야 읽지 마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학종에서 아주 중요한 건 일단 대답 잘 하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답을 잘 하라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해.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채팅창에 쓰는 거 뭐냐면 선생님 이해가 쏙쏙 선생님 짱 멋져요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분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얘는 수업 태도도 되게 좋은 걸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수업 태도인데 수업 태도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과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태도 중인데 특히 그런 애들 있잖아요. 1시간 내내 샤프 분해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딴 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거고 아주 중요한 게 질문 잘하기예요. 질문 잘하기는 뭐냐면 본인이 알고 싶은 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진짜 호기심인 거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이제 애들이 있어요. 질문을 자주 하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어제 수업해 준 거 또 질문하고 있고 방금 알려준 거 또 질문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짜증이 2만 원, 3만 원이겠죠. 그딴 가면 안 돼. 그냥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품격 있는 질문 하셔야 돼. 뭐냐면 조금 수준 높은 질문을 미리 준비해 오셔가지고 선생님한테 탁 날리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것 봐라. 얘들이 수준 있는 질문을 하네. 그러면 그 학생이 수준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버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질문거리도 먼저 예습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쯤엔 여기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교과서에 요 내용이 조금 질문할 사항인데 그런 걸 미리 체크해 보는 거죠. 아니면 사실은 학생부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야. 제가 질문권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질문하면 좋을지 저는 요거 4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수준 낮은 거야. 요거는 품격 있는데 뭐 그런 코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질문을 매주 자주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안 좋대요. 선생님이 그 애를 피할 수도 있어요. 왜?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2번 정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각인하는 데는 연결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 학생의 높이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게 강남에서 이 비싸게 컨설팅 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싼 가격에. 그 사람한테 제가 이를테면 밥 사주면서 얻은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행평가에 관련된 것은 잘 준비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거죠. 드론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교수가 강연했고 주제는 뭐였고, 그죠? 그래 이 드론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서 인상 깊은 것이 뭐냐면 10층에 사는 12층에 사는 학생인데 어쩌면 짜장면 배달을 12층으로 한 방에 날려주는 여기에 감동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과를 갈 거고요.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 쭉 풀어서 그냥 한 페이지짜리를 제출하는 거야. 그게 소감문이야, 이런 게.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너 그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사진 셀카. 왜? 거기 강연장하고 내 얼굴 보이게 셀카해서 한 장 찍어서 보내라는 거야. 뭐 그렇게 하는 양식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이게 어떤 학교 양식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정보니까 충분히 폭넓게 이해하시고 학교에서 뭔가 제출하라는 게 떴어.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왔어. 그러면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 도움도 받고 학원 선생님 도움도 받고 해서 그것에 유익하게 학생의 좋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부 기록은요. 무엇을 활동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활동하는 건 보이지 않고 기록하는 것만 보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활동은 미반영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 독서활동을 할 때 책을 읽는 것이 기록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바코드에 보면 ISBN이라는 게 찍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넘버 해가지고 이것만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독후 활동이 그냥 단순히 읽은 게 아니라 교육 활동과 연계됐다 그러면 세특이나 아니면 창체 활동,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에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게 교육부 자료에 있는 것인데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글씨만 키웠을 뿐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서두릅니다. 교과 전형은 뭐냐면 교과하고 비교과를 반영하는 데가 일부 있어요. 뭐냐면 비교과로 해봤자 출결 사항, 봉사활동 몇 시간 이거 그 다음에 최저 이게 반영하는 데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데 반영하는 데가 훨씬 많죠. 이제 이것을 염두해서 여기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지역 전체 좀 봤습니다. 이게 주력인 학교들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문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언제 배우니?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대. 뭐야? 1학기 때 배우는 게 대부분인데 양천은 왜 2학기 때 배우니? 그거는 제가 알 길이 없죠. 학교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데 대일은 조금씩 1학기 또 2학기 때 배워. 그 다음에 수명도 그래요. 자, 좋습니다. 대부분은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배운다. 그래서 봤더니 수준이 어떠니? 그랬더니 평균 점수가 요 정도야. 그리고 편차가 심하다라는 것은 뭔 뜻이죠? 공부 못한 애들도 많이 껴있는 그런 영역이다. 뭐 이런 거예요. 수능 같은 경우는 평균도 낮고 어쩌라고요? 이 편차가 크다는 것은 공부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90점 이상은 A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A라고 하는 것을 학교 자율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몇 점 이상을 A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게 되어 있는 건데 보면 강서고등학교를 예고한 걸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89점 이상을 A로 할게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명용어는 90점 이상이 돼야지 A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학교는 막 70점 이상이면 A.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럼 그건 뭐 의미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40%나 A를 맞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89점 이상의 아이들이 40%나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어려운가요? 그렇다 쳐요. 자, 그러면 독서 활동은 어쩌니? 독서 활동은 주로 2학기 때 배우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독서 과목이라는 게 3학년에 배우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2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2학년 2학기 때 뭐 학교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이들에 대한 산출을 해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문학에 비해서 평균이 좀 낮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독서는 비문학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문학에 비해서 좀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평균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A 맞는 비율도 훨씬 낮아져요. 40%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강서고등학교 보니까 뭐라냐면 분할 점수라고 하는 게 그 점수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국어에 문학이 아까 89점이라 그랬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독서는 86점이에요. 그런데 언매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언매가 여기 있죠. 언매는 언매? 78이에요. 그러니까 A를 아니구나. 69구나. 이 분할 점수가
이거 맞네. 78 맞네요. 평균 수치는 따로 빼놔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렇게 강서고등학교를 틱 봤어요. 이게 언제 발표되냐면 6월 24일부터 시험인데 6월 22일 날 공지가 됐어요. 그냥 미리미리 주지는 않아. 그냥 시험 보다 약간 며칠 전에 주는데 이건 뭐냐면 보세요. 이걸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건 이겁니다. 이건 1학기고요. 이건 2학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국사가 66이 이상이면 A를 만다. 이 말은 뭐죠? 보통은 90인데 66을 줬다는 것은 시험을 어렵게 내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이런 과목들은 왜 이렇게 낮게 했는지는 모르나 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의도가 이미 다분히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에 비하면 국어는 이를테면 그렇게 어렵게는 내지 않았으나 모육, 국어도 보니까 어떻게 돼? 3학년 때 배우는 엄매하고 화법과 작문은 좀 어렵게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원래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췄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학년에 비해서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명용어도 분할 점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도 수학이 좀 어렵게 낼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성취율을 보니까 이게 강서 지역하고 양천 지역, 강서 지역, 그리고 마포, 영등포 세 개 영역으로 나눠서 제가 성취율 A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국어에 관한 것만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문학을 보니까 문학하고 독서하고 화법과 작문, 언매를 보니까 이 빨간색이 양천인데 점점 수치가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죠. 그죠? 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보라돌이는 누구니? 마포, 영등포도 비슷한 수치죠.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강서 지역만 왜 합법과 작문이 갑자기 이를테면 어렵지 않다라는 분위기로 이렇게 나왔느냐? 그런 이 지역은 좀 그렇게 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로 과목이 내신 반영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대학에 말이에요. 대학에 이를테면 지원금을 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러려면 대학을 평가해요. 그래서 평가해가지고 국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네. 그러면 통과된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뭘 주냐면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줍니다. 이런 사업을 포함시켜 줄게요. 포함했어요. 그러면 지원금이 들어와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려면 대학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에서 성취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진로 과목 그딴 거예요. 근데 그런 과목들을 그동안에 반영 안 했는데 이걸 반영하겠다고 나온 거야. 그게 대학에서 큰일 났어. 반영하지 않았던 대학들이 이거 안 하면 이 부분 점수가 깎이겠네, 이런 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진로 과목 같은 경우도 대학들이 반영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1학년은 20% 반영하고 2학년은 40% 반영하고 3학년 40% 반영한다. 이게 고려대, 연대가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싹 없어졌습니다. 학년별 가중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학년별 비율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 5개 대학은 뭐가 있냐면 과목별 비중이 있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가 35%고 수학은 15%야. 그러니까 국어를 됐다 잘해야 돼. 내신 산출에. 똑같은 비율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대학들이 5개 대학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자료집에 보면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뒤에가 좀 설명을 할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죠? 진로 과목을 미반영하는 대학도 아직도 있죠. 그죠? 이거 2023대. 근데 점진적으로 이 대학들도 반영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발표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은 여기까지가 확정. 고등학교 2학년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쭉 나왔어요. 보면 반영하는 방식도 있고 쫙 있는데 너 넘어와봐. 뭐예요? 자, 여기 보실까요? 아니야. 너 일로 와봐. 그래. 자, 보실까요? 연세대 한번 볼게요.
연세대 보니까 진로 과목이 A를 맞으면 20, B를 맞으면 15, C를 맞으면 10을 주겠다라고 해서 총 20%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기하라는 과목이 있다고 할게요. 기하가 진로 과목인데 얘를 80점 이상을 맞았어요. 이거는 고정 분할입니다. 학교에서 이 수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80점 이상 맞으면 A야. 그리고 60점 이상 맞으면 B야. 그 이하는 C야. 이건데 학교에서 시험을 됐다 이렇게 냈어. 그래가지고 어렵게 내가지고 80점 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 학교 아이들은 연세대 갈 때 전부 15를 갖게 돼요. 그러면 무슨 소리죠? 다른 학교 상위권들은 웬만하면 다 A를 맞아서 20일 텐데. 그러면 이 학교 애들만 손해보지 않을까요? 따라서 진로 과목은 절대 시험을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쉽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잘 못 맞아요. 아이고 아이러니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거 있죠. 경희대야? 경희대인데 2024년도 보니까 나는 문과야. 문과죠? 그런데 과학을 내신 반영 안 해. 오호. 나는 이과야. 그런데 사회를 반영하지 않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직도 이렇게 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다릅니다. 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 이렇게 다 칠해져 있잖아요. 그럼 보면 여기 6개 과목, 6개 교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전 교과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건 무슨 소리죠?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는 홍익대 같은 경우 보면 4개 교과를 반영하는데 전 과목이라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 영, 수, 과. 이게 바로 뭐냐면 교과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어 소개는 뭐가 있죠? 국어도 있고요. 독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문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화작도 있고 이렇게 국어에도 과목이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과목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개 교과 그러면 이렇게 4개 교과에 들어있는 그 속에 있는 국어라고 하는 과목들은 전부 내신 반영한다. 그게 전 과목의 뜻인 거야. 여기까지 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왔어. 전 교과, 이건 뭐죠? 반영할 수 있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한다. 기가까지 다 반영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6개 교과는 뭐죠? 6개 교과가 얘네들이야.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이 구경수 과사를 다 반영하고 한국사까지 별도로 반영한다는 게 6개 교과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안 한다? 기가, 한문, 제2외국어 이건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반영하는 방식에서 정성평가를 하는 학교가 성균관대, 건국대는 교과 반영을 진로 과목 같은 경우를 정성평가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 속에 보면 A, B, C만 보는 게 아니라 그 A라고 하는 속에서 평균은 몇이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쉽게 냈네? 그런 것도 조사하고 세특사항에 이 선생님이 기록한 것도 보고 이건 내용 자체가 전부 어떤 분위기냐면 학종에서 보는 내용이에요. 그런 학종에서 보는 내용을 방식으로 진로 과목은 이를테면 평가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정성평가 이야기고 그러면 서강대는 어떤 의미냐면 서강대는 뭐지? 성취율을 반영한다. 그게 서강대 고려대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을 전부 너무 시험을 쉽게 내서 100% 전부 A를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죠. 성적 부풀리기? 뭐야? 모든 과목들 전부 A를 맞게 해줘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생긴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하라는 과목이야. 근데 A를 맞았잖아요. 그럼 여기가 A 맞은 거야. 근데 A를 맞은 애들이 20%나 된 거야.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점수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80을. 그리고 나에 해당되는 것의 절반인 10만 주면 90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웠어요. 너는 뭐니? 저 B를 맞았는데요. B는 40%죠.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40은 가져가죠. 근데 나에 해당되는 것이 40의 절반인 20을 가져가겠죠. 이렇게 합치면 몇이 돼요? 60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생명과학 2를 요와 같은 데이터상으로 나는 B를 맞았다 그러면 얘는 60점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실까요?
이 과목은 A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가 다 합치니까 0이죠. 근데 요거의 절반은 50이니까 합치니까 50밖에 안 돼. A를 맞았는데 50이고 B를 맞았는데 6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걸 조정하는 것을 환산하는 방식을 하는 학교도 있다. 근데 거의 요 두 학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 두 학교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A를 많이 맞게 해주는 학교가 좋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과목에 대한 실제 기하를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보세요. A를 맞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은 33% 정도는 해야지 비율이 정상적이잖아요. 뭐 다 떠나서. 그런데 이 보라돌이는 뭐죠? 그게 안 돼. 아니, 시험을 왜 이렇게 애들이 점수를 못 맞았지? 한가람, 뭐 이렇게 신목, 뭐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건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쉽게 낸다고 했으나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이들 수준을 너무 이를테면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요 정도는 맞겠지 했는데 못 맞은 거야. 근데 이건 조정이 안 된다니까요. 점수가 이를테면 몇 점 이상을 A를 맞게 해줄게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고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게 시행을 해봤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랬으니까 작년에는 학교에서 고민하겠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내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건데 여기 보면 이미 목동고등학교는 61%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기하가 A를 맞게 해줬다라는 거야. 어쩌면 여기 선생님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좀 인기가 좋았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런 한간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심지어 교과서에서 그대로 출제했고 요거 나올 거야 별표까지 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B를 맞는 애들도 많다라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과목 자체를 애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할 점수는 어디에 쓰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쓸 때가 별로 많지 않고 그냥 우리가 분석할 때만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걸 쓰질 않잖아요. 분할 점수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A, B, C, D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점수죠? 이것이 A, B, C, D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 점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영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반영하니까 지금은 쓰이질 않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뭐 한 10수를 했어요. 재수가 아니라 10수 했는데 이제 이걸 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의미로 좀 이해 지금은 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너는 뭐니? 저 학종이에요. 너는 뭐니? 저 교과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를 보니까 최저 1.9는 돼야지 건국대학을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작년 결과가. 그런데 학종은 보니까 같은 과예요. 뭐야? 최저가 6.9도 합격했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죠? 학종이니까 6.9도 될 수 있다? 뭐 이것도 내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학종에 여기에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있는 거야. 그냥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뭐 AP 과목이니 이딴 걸 막 이수하고 온 거야. 이거는 대학에서나 배우는 그런 과목이니까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고등학교나 그런 아주 우수한 학교에 데이터한 걸 학교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전교 1등짜리가 들어간 거였거든 이미.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9등급까지 쪼개지니까 등급이 낮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수준은 높은 학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 자체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6.9라고 하는 것을 일반고로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건국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이해할 것은 교과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맞으면 평균이 2.5등급 맞죠. 그죠? 이것이 대학, 이를테면 컴퓨터실에다 이를테면 입력하면 아예 성적을 입력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나온 걸 가지고 줄을 쭉 세워요. 쭉 세워서 우리 100명 모집하는데 마지막 너가 1.9구나. 너까지 합격, 나머지 합격.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예비번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컴퓨터가 합격을 결정져주는 그런 개념이 교과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세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가 있는데 여기는 5등급 맞았고 여기는 1학년 2학기 때는 공부 좀 해서 4등급, 그 다음에 3등급, 2등급 이렇게 맞았다고 해요. 등급을. 그럼 얘는 평균 등급이 3등급이거든요. 교과로 하면 3등급으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평균이.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면 이 추이를 봤을 때 현재 수준이 얘는 1등급 때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는 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추이. 이딴 것까지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이 수치 가지고 뽑는 게 아닌 게 학생부 종합. 이해되시죠? 이것만 보겠습니까? 거기에 동아리 활동은 뭐 했니? 그 다음에 세특상의 기록은 뭐 됐니? 진로 과목 같은 경우 어떤 걸 이수했니?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포함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좋습니다. 서울시립대는 놀랍게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일반고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를 할까? 이과에서 신소재공학과를 볼게요. 보니까 미안해요. 기계정보공학과를 볼게요. 했더니 일반고 학생은 평균이 2.62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이. 근데 자사고 출신은 5등급 때까지 평균이고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과니까 이과 특목고는 과학고란 뜻이에요. 그 과학고 어떤 과학고 아이가 지방의 학생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차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학교는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지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알기 쉽게 아예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교과 전형을 보게 되면 교과잖아요. 이게 한양대잖아요. 근데 자사고라든가 영재고 이런 데는 한 명도 원서를 쓰질 않아요. 여기를. 왜 그러냐면 교과는 컴퓨터 입력하는 건데 얘는 등급이 어째요? 내가 아주 좋다 하더라도 이거 말고 학종으로 훨씬 유리한데 교과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뭐죠?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청정구역인 거야. 아주 센 애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여기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럼 이런 대학들은 진짜 내신이 극강 내신이 돼야 돼요. 아주 내신이 높아야 되는 학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 그랬으니까 되게 서울대는 2명만 추천받죠. 문과 1명, 이과 1명 학교마다. 근데 제한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있어도 막 10명, 20명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추천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다 해줄 정도가 될 정도예요. 학교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면 최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한번 노려볼 만한 거야. 이 대학은. 왜? 일단 최저가 있기 때문에 지방권 학생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왜? 지방권 애들은 내신만 좋은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전형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100이 아니야. 내신만 갖고 하는 게 아니야. 교과인데. 이런 거 포함한다는 건 뭐죠?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출결 점수가 3년 내내입니다. 3년 동안 3번 결석해도 만점을 준다는 거야. 무단 결석 그런 거 아시죠? 이제 그런 용어는 없어졌으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희대는 2번까지. 중앙대는 짜요. 한 번 결석한까지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바로 감점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성신여대도 짜네. 근데 경기대는 굉장히 관대하네요. 그죠? 4일까지 결석해도 만점을 주겠다. 이런 뜻이고, 이 대학들이 뭐죠? 출결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아까 제가 쭉 써져 있던 교과 전형을 하는 대학들이에요.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종은 여기 아닌 대학들도 학종은 많이 반영합니다. 이거를. 왜? 여러 요소를 반영하니까. 그런데 교과성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은 5개 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2개의 대학이 있는데 3년 내내 20시간만 하면 만점 준다는 거예요. 3년 내내야. 경희대는요 코로나잖아요. 3년 내내 8시간만 하면 만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봉사활동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런 질문하는데 교과로 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학종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